50대 중반에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지 얘기할게요. 제 이름은 김미숙이고 올해 55이에요. 2023년 3월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끝났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성인이 됐어요. 이혼 후 혼자 남았어요. 아파트 전세금 반 받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었죠.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이었어요. 저는 20대에 결혼해서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카페, 마트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다 나이가 많다고 안 됐어요. 그때 아는 언니가 추천해줬어요. 미수가 요양보호사 해봐. 자격증 따면 일자리 많아. 2023년 5월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어요. 240시간 교육이었어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이었죠. 한 달 반 동안 매일 학원에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대부분 저처럼 50대였어요. 2023년 7월 초에 자격증을 땄어요.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기뻤어요. 이제 일할 수 있겠다. 자격증을 따고 파견업체에 등록했어요. 첫 고객은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대 남성이었어요. 박철호 할아버지였죠. 30대 후반 아들과 같이 산다고 했어요. 하루 10만 원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면 220만 원 정도였죠.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이 첫 출근 날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동작구로 갔어요. 1시간 반이 걸렸죠.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30대 후반 남자가 나왔어요. 박철호 할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아들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2층에 계세요. 저는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고 점심은 알아서 해드리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 온 집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70대 남성이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안 하시고 저를 쳐다봤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나물은 시들어 있었어요. 세탁기를 봤어요. 며칠 묵은 빨래가 그대로 있었어요. 냄새가 났죠. 거실도 지저분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이 집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을 다 버리고 냉장고를 닦았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찜, 미역국, 밥이었죠. 할아버지를 모셔서 식탁에 앉히고 밥을 차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드셨어요. 밥을 다 드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님 이름이 뭐더라? 제 이름을 까먹으신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점심시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줌마, 물 좀 가져다 줘. 아줌마요. 제 이름이 아니라 아줌마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오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빨래를 널고 다림질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녁 6시에 아들이 퇴근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형식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걸려서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8시였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는 걸요. 일보다 먼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 더 힘들었어요.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이었죠.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오전 9시 출근, 아침 점심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오후 6시 퇴근이었어요. 박철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 못하셨어요. 매일 요양보호사님 또는 아줌마라고 부르셨죠.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거실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관에도 하나 더 있었죠.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을 때 물어봤어요. CCTV를 설치하셨네요? 아, 네. 아들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아버지 재산이 좀 있어서요. 서로 오해 없게 하려고요. 서로 오해 없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를 의심한다는 거였죠.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훔칠 수도 있으니까 CCTV로 감시하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CCTV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거실에서 청소할 때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지금 제 모습이 녹화되고 있구나. 어느 날 점심을 준비하다가 김치를 꺼냈어요. 그 순간 CCTV가 보였어요. 거실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카메라에는 제가 김치를 훔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김치를 훔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CCTV 아래에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2023년 7월 말이었죠. 월급을 받았어요. 22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이 돈으로 월세를 낼 수 있고 생활비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CCTV 아래에서 감시받으며 의심받으며 아줌마라고 불리며 일한 한 달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2023년 10월이 됐어요. 박철호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죠. 어느 날 파견업체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새로운 고객 한 분 더 맡을 수 있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요. 3시간만요. 시급은 똑같이 12,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7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22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하면 290만 원이었죠. 고민됐어요. 힘들 것 같았지만 돈은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새로운 고객은 80대 남성 독거노인이었어요. 최봉수 할아버지였죠. 딸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만 온다고 했어요.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처음 갔어요.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 빌라 3층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고 계단이 가팔랐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허리가 굽어 계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은 작았어요. 원룸 구조였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박철호 할아버지 집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녁 준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다 오래된 거였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밥이었죠. 저녁 6시쯤 준비가 끝났어요. 식탁에 차려드렸어요. 최봉수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혼자 앉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거든요. 저는 반찬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리고 제 것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건 왜 해요? 같이 먹는 게 낫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죠. 그 후로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요? 같이 밥 먹어주잖아요. 다른 요양보호사는 안 그랬어요. 혼자 먹는 거 외로우셔서요. 제가 같이 먹으면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2023년 11월 초가 됐어요. 최봉수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죠. 매일 오후 3시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할아버지와 같이 먹고 6시에 퇴근했어요. 익숙해졌어요. 할아버지도 저를 편하게 대하셨죠.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최봉수 할아버지 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아버지, 제가 돌볼게요. 오늘은 괜찮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 파견업체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최봉수 씨 딸분한테서 연락 왔어요. 네, 요양보호사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바꿔달라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느리다고 하시네요. 너무 느리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잘한다고 하셨는데 딸은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 열심히 했어요. 알아요. 근데 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파견업체는 고객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교체될 위기였어요. 일단 오늘 가보세요. 딸분이랑 이야기해 보고요. 오후 3시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딸이 또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 사람이 제일 편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근데 너무 느려요. 다른 요양보호사 알아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좋아. 할아버지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계속 오세요. 교체 요청은 취소됐어요. 딸이 나간 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안 해요. 딸이 좀 까다로워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아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정말 느린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환자가 좋다고 해도 가족이 싫다고 하면 교체될 수 있었어요. 그게 이 일의 현실이었어요. 2023년 12월이 됐어요. 최봉수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죠. 교체 요청 사건 이후 딸은 더 자주 왔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왔죠.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일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실수하면 안 돼. 또 교체 요청 들어올 수 있어. 12월 15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호사였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최봉수 환자분 핸드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최봉수 할아버지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119로 실려오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넘어지셨다고요?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요. 혹시 연락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어요. 새벽 3시였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20분 정도 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한테 최봉수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했어요. 3번 침대에 계세요. 3번 침대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미숙 씨. 할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어요. 의사가 왔어요. 보호자 되세요? 요양보호사예요. 아, 그럼 가족은요? 딸이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응급실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어요. 제가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환자분 평소 복용약 아세요? 평소 복용약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기록해둔 메모였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세요. 여기 적혀 있어요. 의사가 수첩을 봤어요. 아, 정리를 잘 해두셨네요. 도움이 되겠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환자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됐다는 걸요. 새벽 5시쯤 딸한테 연락이 됐어요. 딸이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딸은 저를 봤어요. 미숙 씨가 왔었어요? 네, 간호사님이 전화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딸이 저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마에 오반을 꿰맸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입원하기로 했죠. 저는 새벽 6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제가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 됐구나.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퇴원했어요. 딸이 같이 왔어요. 미숙 씨,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딸이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카드예요. 당분간 아버지 드실 거 사는데 쓰세요. 할아버지 카드요? 제가 쓰면 되나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미숙 씨가 필요한 거 사주세요. 저는 카드를 받았어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카드로 장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드실 반찬 재료, 과일, 우유 등을 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숙 씨, 저 배 먹고 싶어요. 배요? 알겠어요. 사올게요. 마트에 가서 배를 샀어요. 2만 원어치였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배를 깎아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딸이 와 있었어요. 미숙 씨,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이요? 네. 카드 내역 보니까 꽤 많이 쓰신 것 같아서요. 꽤 많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마트에서 받은 거였어요. 딸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배가 2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다음 날도 영수증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딸은 매일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마치 제가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우 불편했어요. 할아버지가 먹고 싶다는 걸 사드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트에 가서 고기를 샀어요. 2만 원어치였어요. 저녁에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 날 딸이 왔어요. 어제 고기 사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을 드렸어요. 딸은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고기 좀 비싸네요. 할아버지 드실 거라서 좋은 걸로 샀어요. 다음부터는 좀 저렴한 걸로 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CCTV로 감시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카드 내역까지 확인받아야 했어요. 영수증을 매일 제출해야 했고 뭘 샀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마치 제가 도둑질하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기뻤거든요. 하지만 딸은 그걸 의심했어요. 제가 카드를 남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카드를 돌려줬어요. 딸분, 이거 돌려드릴게요. 왜요? 제가 직접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딸은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 후로 저는 제 돈으로 장을 봤어요. 할아버지 드실 음식을 제 돈으로 샀죠. 월급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어요. 아까웠지만 의심받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할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리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숙 씨는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웃었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의심받고 감시받고 무시당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해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2024년 1월이 됐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죠. 박철호 할아버지 집에서는 여전히 CCTV 아래에서 일했어요. 최봉수 할아버지 집에서는 제 돈으로 장을 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감시받고 의심받고 무시당했어요. 월급 중 10만 원은 할아버지 음식 사는데 썼어요. 1월 말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어요.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보다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을 그만두기로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파견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만둔다고 말하려고요. 하지만 출근 시간이 됐어요. 일단 오늘 하루만 더 하고 말하기로 했어요. 오전 9시 박철호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요. 오후 3시 최봉수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문 앞에 작은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택배.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 택배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아버지, 이 택배 뭐예요? 아, 그거요. 제가 보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낸 거요? 열어보세요. 택배를 뜯었어요.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 있었어요. 메모지를 펼쳤어요. 할아버지 글씨였어요. 덕분에 사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예쁜 목걸이였어요. 할아버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할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미숙 씨는 저한테 사람 대접을 해줬어요. 혼자 밥 먹는 거 외롭다고 같이 먹어주고, 제 돈으로 음식 사주고. 저는 알아. 미숙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다 쏟아졌어요. CCTV 아래에서 감시받고 카드 영수증 확인받고 아줌마라고 불리고 교체 요청받고 의심받았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저녁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요. 할아버지가 있는 한,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계속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어요. 그게 할아버지와 보내는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오후 3시 평소처럼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핸드폰으로요.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딸분, 저 김미숙인데요. 할아버지가 문을 안 여시는데 집에 계세요? 네. 아버지가요? 잠깐만요. 딸도 전화를 걸어봤나 봐요. 5분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 씨,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병원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중환자실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어제 택배 주시고 웃으시고 저녁도 같이 드셨는데요. 갑자기 중환자실에 계신다니요. 저는 병원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제가 가족이 아니니까요.
요양보호사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아버지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어떠실까? 많이 아프실까? 박철호 할아버지 집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최봉수 할아버지한테 가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024년 3월 초였어요. 어느 날 오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딸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장례식은 언제예요? 내일 발인이에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 갔어요. 검은 옷을 입고요. 빈소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계셨어요. 저를 올렸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딸이 저를 봤어요. 미숙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딸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숙 씨,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이요? 딸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미숙 씨 드리래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글씨였어요. 김미숙 씨에게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딸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저한테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힘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의심하고, 감시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람 대접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씨가 하는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최홍수.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숙 씨,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미숙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2024년 5월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박철호 할아버지 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최봉수 할아버지 자리는 새로운 고객으로 채워졌어요. 75세 할머니였어요. 역시 독거노인이었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준비해드리고 같이 먹었어요. 할머니도 혼자 드시는 게 외로우셨거든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CCTV는 여전히 있었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일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최봉수 할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어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이에요.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감시받는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일이기도 해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그게 이 일의 진짜 의미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최봉수 할아버지가 주신 목걸이를 꺼냈어요. 손에 쥐었어요. 할아버지, 저 계속할게요. 이 일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요양보호사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저를 계속 일하게 했어요. 2024년 7월이 됐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박철호 할아버지 집에서는 여전히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셨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지만 CCTV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75세 할머니 집에서는 매일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죠. 월급은 여전히 290만 원이었어요. 그중 10만 원은 할머니 음식 사는데 썼어요. 하지만 아까운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물었어요. 미숙 씨는 왜 이 일을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숙 씨는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죠. 55세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선택했고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의미였으니까요. 최봉수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지킵니다.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입니다.